네, 안녕하세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 동향과 구현 사례에 대해서 발표드릴 디지스트 손준우라고 합니다. 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먼저 자율주행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행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로드 세이프티,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줄여보자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목적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최적 제어를 함으로써 배기가스 배출을 줄여서 환경에 기여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데서 고속도로에서 지금 100km로 달리면 안전거리로 약 한 100m를 띄워야 되는데 그걸 자율주행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2m로 붙여서 간다. 그러면 도로 효율을 50% 정도, 50배 정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덕티비티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퀄리티 오브 라이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전이라는 고된 노동으로부터 좀 더 이제 자유로워지고 또 이제 대중교통 소외 지역, 너무 벽지라서 이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부분에서는 자율주행으로 대체함으로써 그런 이제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이제 로드 세이프티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발표된 이제 WHO의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연간 사망자 수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약 135만 명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135만 명 그러면 조금 감이 안 오기 때문에 단위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 23초마다 한 분씩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슬라이드를 넘기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 순간 한 분이 사망했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의 원인이 대부분 운전자의 실수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의 실수 단독으로 또는 차량에 약간의 결함이 있었는데 그때 운전자의 실수가 가미되면서 사고가 된다든지 아니면 도로 설계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또 운전자의 실수와 결합되면서 사고가 나는 형태가 거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라는 통계 때문에 그러면 이 운전자의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전 자체를 자동화하는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논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현재 뭐 자율주행을 열심히 하는 회사들을 보면 대부분 민간 기업들입니다. 그분들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자율주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의 예를 봤을 때 자동차 관련된 산업 규모가 약 3천조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연간 3천조 정도가 되고 여기는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파이낸싱이라든지 보험 그리고 에너지 부분까지 다 합쳤을 때 그 정도 규모가 됩니다. 웨이모 같은 회사에서는 이런 시장이 탐나겠죠.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웨이모를 만들어서 이 전체 시장을 자기들이 그 마스 또는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에즈 서비스 형태로 이제 전체를 가져보겠다. 그런 욕심에서 이제 그런 이제 야심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고 그래서 구글은 꼭 이제 드라이브리스 자동차를 하고자 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자동차 진영에서는 기존의 자동차에서 조금 더 기능을 향상시켜가는 이제 그런 형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모두 최근에는 조금 이제 회의적인 시각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화면에 있는 웨이모 CEO 같은 경우에는 뭐 며칠 전에 갑자기 사임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사업이 생각만큼 빠르게 진척되지 않으면서 이제 적자가 많이 늘어서 그렇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그 인공지능에서 그 엣지 케이스의 실수 때문에 계속해서 사고가 나면서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자율주행 차를 만들 수 있는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의 마켓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동차 완성차 진영에서는 이제 셀프 드라이빙 패신저 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기존의 자동차의 레벨 2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서 레벨 3, 레벨 4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가는 방향 전략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전략은 이제 셔틀이라든지 로봇 택시 같은 형태로 아예 운전자가 없이 특정 지역만 서비스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른쪽에 드라이브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이모를 중심으로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또 테슬라가 이제 현재 완성차 진영에서는 테슬라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자율주행 시장이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시작기입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게 뭐 진짜 본격적으로 사업처럼 이야기된 게 약 2010년대에 들어와서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2015년부터 20년 사이 한 작년까지는 뭔가 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보는 개발을 하는 시기였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또 한 15년간은 이제 지금부터 조금 사업화를 시도해보는, 그래서 한 34년 정도까지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이 조금씩 보이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로봇 택시가 일정 지역에서 운영되면서 우리 그 컨슈머들이 그걸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하고, 그다음에 35년부터 약 한 50년까지 그 사이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도입되고, 흔히 이제 그 50년대 이후에 대부분의 차가 이제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을 하는 그런 차로 보급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시작기인데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보고서에서는 뭐 다양한 이제 예측들을 다 이렇게 모아 보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연도가 이제 2036년하고 2056년이 있는데, 2036년부터 완전 자율차는 모두 이제 자율주행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예측하는 그런 보고서도 있었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한 2056년 정도 되면 완전 자율주행이 될 거다. 그러니까 차가 다 자율주행차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어서 아직 한 30여 년이 더 남았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 제목에서 우리가 이제 구현 사례라는 걸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제 창업했던 회사에서 또 액티비티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소네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2017년에 디지스트 연구원 창업 1호 기업으로 이제 자율주행 테크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을 했고요. 2018년 5월에 중소기업 최초로 이제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를 받으면서 이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마일스톤은 한민홍 교수님이신데요. 저기 요즘 여러 가지 TV 프로에 나오면서 꽤 유명세를 타고 계시는데, 고려대학교에서 재직하실 때 이제 화면에 보이는 영상은 1993년도에 야간에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계시고 또 코딩도 하고 계십니다, 직접.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희 디지스트와 소네트에 고문으로 참여하셔서 같이 이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고요. 첫 번째 이제 저희 자율주행 차는 2014년에,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이렇게 활성화되기 전이었는데, 내부 프로젝트로 한민홍 교수님을 모시고 자율주행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때 상당 부분 많이 진척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자동차 컨트롤러 쪽에 자동차 표준인 오색 OS하고 그다음에 오토모티브 그레이드 MCU를 써서 이제 제어기를 새로 만들고 그렇게 자율주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2018년, 이때가 이제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를 받았을 때인데요. 이때는 앞에서 우리가 자율주행에서 이제 핵심 로직들을 PC에서 돌리는 이런 한계들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전부 제슨,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인베디드 보드로 이제 대체를 해서 보다 이제 우리가 상용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자율주행을 했었고, 이때 주행 속도를 이제 100km까지 달릴 수 있게 이렇게 구현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이죠. 2020년에 화면에 보이는 솔라티라는 이제 미니버스 2대를 개조를 해서 자율주행을 했었는데요. 한 대는 이제 수성 알파 시티라고 그 라이온스 파크 주변에 이제 도심에서 순환하는 이제 그런 차를 저희가 만들어서 대시민 서비스, 그러니까 시민들이 시간이 돼서 그 정류장에 나가면 탈 수 있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했었고요. 또 다른 한 대는 지금 이제 동영상으로 보이는 부분이 터널이 많은 이제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는 이런 길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70km로 터널을 통과하면서 전체 구간을 이렇게 주행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두 가지 자율주행 셔틀을 론치를 한 바가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힘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차량인데, 이건 코나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기반으로 해서 앞에서 이제 봤던 차들은 전부 이제 차량을 제어할 때 일정 부분은 이제 액추에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를 모터를 구동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 이 차량의 경우에는 이제 100% 드라이브 바이 와이어 형태로
스티어나 엑셀 브레이크 페달 이런 부분들을 전부 캔으로 제어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레이더 센서 같은 경우도 실제 완성차에서는 얼마 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개발용으로 구매를 할 경우에는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기존의 완성차에 탑재되어 있는 그런 센서들, 전방 그리고 후방 레이더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꾸몄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하이스피드 카메라와 GPS, RTK 그리고 이제 360도 라이다를 탑재를 해서 이제 영상 인식뿐만 아니라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을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이제 소프트웨어들은 저희가 이제 직접 로스 기반으로 제작을 해서 풀스택을 보유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네, 지금 현재는 이제 이 차를 가지고 실제 작년 연말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원래 자율주행 자동차는 아직 시험 단계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이렇게 승객을 태울 수가 없는데 일부 대한민국의 한 6개 지역에서는 유상운송이라고 해서 유상운송 실증 서비스가 가능하게 이제 이렇게 문을 열어줬는데 저희는 이제 테크노폴리스 지역에서 테크노폴리스 지역이 아파트 단지와 공장 이거 많이 밀집되어 있지만은 주변 인프라가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섬처럼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섬을 이제 빠져나가려면 한 6개의 터널이 있는 그런 이제 지dim로를 쭉 통과해서 나가서 이제 곧 지하철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에서부터 터널 6개를 통과하고 또 좀 복잡한 도심로를 통과해서 서브웨이까지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로봇 택시 개념을 가지고 지금 이제 실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지금 웨이모라든지 테슬라 이런 데서 볼 때 그렇게 이제 전망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걸 이제 보시면 우리가 그 인공지능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958년 정도에 이제 펄셉트론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이제 뉴럴넷이 처음으로 이제 그 인류에게 소개가 됐고 굉장히 각광을 받다가 이게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하는 걸 알고 다시 이렇게 좀 움츠려 들었다가 또 80년대에 이제 백프로포케이션이라는 게 나오면서 또 급성장을 했다가 거기서도 이제 성능의 한계를 또 느끼고 또 다시 이제 좀 움츠려들고 그러던 사이에 이제 2000년대를 지나면서 약 한 2010년경에 이제 딥러닝이 나오면서 굉장히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뭐 굉장히 잘 되는 분야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은 자율주행에서 실시간 제어용으로 그리고 이제 세이프티 크리티컬한 시스템에 쓰기에는 조금 신뢰성의 한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회의적인 시각 때문에 약간 이렇게 움츠려들고 있고요. 요 시기가 자율주행차가 이제 성장하는 시기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의 잠밋빛 전망을 받을 수 있었던 게 딥러닝이 그걸 다 해결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막상 딥러닝에도 한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또 이제 자율주행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조금은 이제 주춤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후발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자율주행을 구현해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보이는 이제 데이터 엔진이라고 테슬라에서 말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데이터를 모으고 레이블링하고 이런 과정들을 한 연구소에서 만약 했다면 지금 이제 테슬라는 현재 뭐 시판된 차에서 이런 역할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에서 조금 액큐러시가 떨어지는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그 케이스가 바로 이제 서버로 보고가 되고 그러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테슬라 차량에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우리한테 좀 보내줘. 이렇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통지를 하면 그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모여들고 그걸 다시 자동으로 레이블링해서 학습시킨 후에 이제 다시 이제 베타 버전이 다시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형태를 하는데 또 업그레이드 했다고 해서 바로 적용하면 또 불안하니까 그 테슬라에는 섀도우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섀도우 모드에서는 기능은 들어가서 동작은 하는데 우리가 직접 뭐 제어에 관여를 하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그냥 판단만 해보는 거죠. 앞차가 끼어들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섀도우 모드에서 하고 끼어들면 오케이 됐구나 하고 만약 안 끼어들었다. 그러면 여기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또 리포팅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굉장히 이제 막강한 그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플랫폼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서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좀 치명적인 좀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16년에 그 최초의 자율주행 사망 사고로 이렇게 기록된 사고가 있는데 플로리다에서 지금 가운데 보이는 저 트레일러로 아래로 이제 테슬라 차량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그 트레일러가 하얀색 트레일러가 그냥 중앙선을 가로질러서 이제 반대편 차선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갈 때 그걸 이제 하늘로 아주 밝은 하늘로 착각을 해서 그대로 들어갔고요. 뭐 이렇게 한 번 정도는 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었는데 2019년에도 거의 유사한 형태의 사고가 났고요. 그리고 2020년 작년 6월에는 대만에서 트럭 한 대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그것도 지붕이 흰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또 들어가서 충돌하는 영상이 또 CCTV에 그대로 이제 잡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약 한 달 전쯤에도 또 미국에서 모델 Y가 또 똑같은 형태로 지금 사고를 내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엣지 케이스라고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학습을 할 때 학습 데이터에 들어가기 힘든 이제 그런 케이스에서 완전히 이제 오판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이제 문제로는 2018년에 우버에서 난 사고인데요. 우버 차량이 이제 자율주행에 하다가 사고가 났었는데 이 사고는 첫 번째 이제 보행자 사망 사고라서 좀 많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버는 이 사고 이후에 중단을 했다가 그 실험을 중단했다가 뭐 얼마 전에는 매각까지 하는 이제 사업을 아예 그냥 철수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었는데요. 이 경우에도 보시면 어떤 그 여성분이 자전거를 들고 이렇게 무단 횡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횡단을 하는데 그때 약 6초 전에 레이더하고 라이다는 이제 그 사람 오브젝트 디텍션 했는데 여기서도 인공지능의 판단이 잘못됐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사람이 자전거를 들고 가니까 언노운 오브젝트로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비클이다라고 또 잘못 인식하고 마지막에 자전거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그때가 근데 이미 1.3초밖에 안 남아서 이머전시 브레이크를 작동시켰는데 그 우버에서는 또 이머전시 브레이크를 이제 해제시켜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머전시 브레이크조차 작동하지 않고 약 한 69km 속도로 그대로 가서 거의 감속되지 않고 그대로 가서 이제 사고가 났죠. 이 부분에서도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언노운 오브젝트가 우리 패스 안에 있으면 일단 감속을 하든지 정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놓쳤다는 게 조금 알고리즘의 신뢰성에 대한 좀 그런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상과 같이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엣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볼 수 없는 이런 이제 영상이 들어갔을 때 그거에서 이제 완전히 잘못된 판단을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럴 때 이제 결국은 사람이 조금만 도와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 어프로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휴먼 머신 인텔리전스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인공지능과 사람의 지능을 통합해서 이제 사용하자. 그게 뭐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현재 레벨 2 운전 보조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이런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차량이 평소에는 잘 하다가 잘못하면 사람이 즉시 보고 이제 바로 잡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는 게 사람 인텔리전스가 직접 개입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뭐 공장에서 로봇이 볼트를 이렇게 놓는데 그 볼트를 굉장히 잘 놔주는데 얘가 한 95%는 정확하게 놓는데 5% 정도는 실수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앉아서 보고 있다가 5% 실수할 때마다 그걸 멈추고 빼줘 라고 했을 때 잘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실수가 더 많이 날 건데 그걸 조금은 줄일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테슬라가 사고 나는 것처럼 그 작업자가 처음에는 좀 집중을 하겠지만은 집중도가 떨어지면서 이제 그런 실수에 대처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때는 사람의 인텔리전스를 프로그램에서 넣을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직접 그때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프로그램을 해서 볼트 무게가 좀 무거워지면 이거는 이쪽하고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안다면 이제 그 무게를 감지해서 빼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우리가 사전에 좀 프로그램을 해서 사람의 인텔리전스를 인공지능이 감쌀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 케이스가 아예 이제 딥러닝 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엣지 케이스면 차라리 한 프레임을 버리고 다음 프레임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또 결과가 스티어링이 갑자기 뭐 몇백 도를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필터를 하는 이런 형태의 이제 에포트가 필요할 것입니다.
뭐 저희 한 예로 지금 딥러닝에서 터널 안에 있는 노란색을 잘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노란색 차선이, 황색 차선이 좀 먼지가 앉고 이러니까 잘 안 보이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에서 되게 인식을 못 하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저기에 오른쪽에 이제 정확한 흰색 차선을 잡았을 때 어디쯤에 이제 다른 차선이 있다는 걸 아니까 그 부분을 이제 미리 좀 프로그램상에 알려줘서 이제 이쪽을 가상의 차선을 잡을 수 있게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케이스는 이제 터널을 빠져나갈 때 영상이 이렇게 역광 때문에 하얗게 되면서 딥러닝이 거의 뭐 아무런 탐지를 못 하는데, 그때도 이제 우리 컨벤셔널한 방법으로 영상 처리 방법으로 하면 이제 그 여전히 그 탐지를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될 때는 기존의 컨벤셔널 영상 처리 방법을 썼을 텐데요. 이게 자동으로 스위칭 되면서 만약에 인공지능에서 차선 인식이 잘 안 되면 영상 처리해서 되는지 확인하고 거기서 된다면 이제 그걸로 파악해서 가고, 만약 둘 다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운전자에게 좀 테이크오버를 요청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이런 걸 이제 저희는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방법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방법을 써서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차를 만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율주행 경로상에 있는, 아까 로봇택시가 특정 경로를 다닌다면 그 경로상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미리 다 살펴보고 또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알고리즘들을 추가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좀 로컬 룰을 적용해서 아주 스페시픽한 프로블럼 위주로 이렇게 풀어 나갈 수 있을 거고요. 이런 방법들은 점진적으로 처음에는 한 구간을 하고 조금 더 넓혀서 이제 또 옆 동네까지 이렇게 해서 점점 확대시켜가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강연은 이제 서머리 해보면요. 작년에 스타스키 로보틱스라는 이제 자율주행 스타트업이었는데 트럭으로 굉장히 이제 잘 나가던 스타트업이 작년에 갑자기 이제 파산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인공지능이, 그러면서 이제 그 CEO가 남긴 그 블로그가 되게 많이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요. 우리 이제 인공지능이 기대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쓰면 곧 몇 년 안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현실은 이제 어느 정도에서 세츄레이션 돼서 더 이상 발전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써서 우리가 100% 자율주행이 가능한 뭐 그런 부분들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사업을 이제 접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들은 처음부터 이제 저희는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은 하고 있지만은 이 인공지능만으로 우리가 자율주행이 가능한 시대가 오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제 인간의 날리지를 같이 이제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이제 계속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향상시켜 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전 세계 어디를 잘 가는 차보다는 이제 우리 동네에서 가장 잘 달리는 안전한 자율주행 차를 하나씩 이렇게 만들면서 지역을 확대해 나가면 이 차가 결국은 이제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차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